자, 뭐 어려우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너무 잘 풀리는 분들도 있었을 건데,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읽어줘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장문 문제를 먼저 넣는데요. 장문에서 이 학생의 메모라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은 뭐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또 내년에 또 화법과 장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건데, 그때는 뭐 개념적으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저기 혹시 엄매 선택한 사람? 아, 그래? 있네, 그래도. 화작 선택하신 분들은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엄매 하신 분들도 좀 해야 돼요, 화작을. 왜 그러냐면 그 매체가 요 화작 문제가 그대로 투영된 거거든. 요 학생의 메모에서 학생이 요 작성한 메모인데 낙서한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 안에서 내용을 좀 뽑아봐야지. 글을 쓰기 위한 목적이에요. 어디에다가? 신문에다가. 그럼 학교 신문에다가 라고 하는 요구를 매체라고 적어주세요. 글쓰기 매체를 어디다가 쓸 것이냐. 우리가 직접 뭐 온라인에다가 쓸 수도 있고 SNS에다가 쓸 수도 있고. 여기는 학교 신문이에요.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죠. 자, 목적. 요 목적을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적을 단순화시켜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둘이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 설명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말은요, 설명하기 아니면 설득하기예요. 아닌 거 아니? 설명하기 아니면 설득하기.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 감정 표현. 감정 설명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설명하면 설득하기인데, 여기서도 문제점을 알리고 문제가 있어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면은 제안하고 끝나겠어? 행동을 변화를 요구하겠지. 그치? 그래서 설명과 설득이 같이 좀 좀 혼재된 양상이 보이죠. 주제는 물티슈 사용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자. 뭔가 문제점이 있나 봐요. 여기서 이제 주제를 잡고 가야 돼. 물티슈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자,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을 거고, 읽으면서 이렇게 문단 옆에다가 요약하는 연습을 꼭 들이세요. 이 문단 내용 뭐였지? 문제가 있다. 들었는데 끊고. 앞에 물티슈는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는 물티슈 사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요 요약하는 연습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훈련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은 다양하다. 이 문제의 원인 요약할 수 있겠지? 자, 그 첫 번째 우선이라고 하는 요런 표지들에 대해서도 이제 민감하게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선이라는 이런 말. 그럼 우선이 나오면은 무슨 뜻이야? 처음이지. 제일 먼저. 그럼 먼저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니? 둘째. 셋째. 그쵸? 이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런 표지들을 우리는 글쓰기에서 순서 표지라고 얘기를 해요. 표지라는 단어는 표시하는 지점. 장문인데 뭐 언어 매체는 관련 없다 아니에요. 언어 매체에서도요. 담화 파트에서는 요 표지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원인을 지금 이거는 그럼 인과관계가 있나? 첫째, 둘째, 셋째는 아니지. 다 병렬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원인에 대해서 순서 표지를 제시하면서 그 원인을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해결 방법도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먼저 읽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비시적 독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죠. 자, 밑에 1번 문제 유형을 한번 봅시다. 그럼 가를 바탕으로 앞서서 메모했던 거, 계획했던 거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글쓰기 계획 중 나의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거래. 반영될 것이 아니라 된 것이래요. 그럼 반영됐다는 건 그냥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면, 여기 있네? 있네? 적절한 거 정답이네. 끝. 그럼 나머지 4개는 없어. 못 찾아. 나머지 4개 못 찾아. 알았지?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선택지에서. 1번 선택지 밑에 밑줄 한 번만 줘보자.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까지는 모르겠어. 주제 부각한 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사용에 대한 상반된 주장 2가지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원인 나왔을 거고, 뭐 해결책 나왔을 텐데 원인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 있었는지 혹은 해결책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있었는지 찾아보신다면 이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없네. 그럼 얘는 정답이 아닌 거죠. X. 2번. 글의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문제점 알리고요. 그리고 해결 방법을 우리한테 제안한다는 거 있어요. 그러면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 몇 문단? 세 번째 문단 있었지? 주제별 아니에요. 주체별이에요. 주체별이라는 단어는 뭐니? 주체. 시행 주체. 주인공. 그 대상은 누구냐고. 대상이 아니라 그 행동해야 되는 그 주어는 누구냐고. 그치? 그럼 주체별로 제시되는지 볼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제조회사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주체별로 얘기했네? 답은 2번 체크하고 3, 4, 5는 심지어 안 봐도 돼요. 이럴 때는요. 실제 우리 화작 공부하실 때 내년 되면 선택 과목 공부하실 때는요. 이 문제 유형 딱 파악하고 있네 2번이네 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얼마나 세이브가 될 거 같니? 실제 수능에서. 한 1분 정도 되지 않을까? 세 지문이나 우리 왔다 갔다 해서 안 찾으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 하는 연습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자료 제시 문제예요. 이 자료 제시 문제는 여기 있는 내용이 분석이 되셔야 돼요. 항상 모든 자료는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돼요. 그럼 분석해볼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내용 보지 말고 분석부터 하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학생들이 잘 몰라요. 플라스틱 있는지 잘 몰라요. 문제점인 것 같네. 그럼 자, 이렇게 자료 1번을 먼저 보시고 2번 자료 보시기 전에 밑에 그냥 1번으로 바로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1번. 자, 가료 1-가료를 활용하면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거 되겠지? 너무 맞는 얘기네요. 지워주시고. 자료 2번 이제 해석해 봅시다. 신문기사에서는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녹지가 않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니? 물티슈는 물에 안 녹는 거. 그래서 요런 거 방해해서요. 예산의 범위 돈이 많이 들어요. 또한 끊고 또한이란 얘기는 뭔가 또 하나가 더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항상 끊어주셔요. 왜? 자료에 2가지 자료로 다 쓰일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문제점이 있어. 어떤 거? 돈이 많이 들어. 문제점. 돈이 많이 들어. 돈이라고 하면 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약. 자, 밑에 또한 바다로 방류되는데 이런 환경오염 오염이 많이 돼. 요약.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2번 선택지로 가보세요. 자료 2를 활용하여 물티슈를 배출하지 않아서 사회적 비용이 심각해져. 비용이 많아져. 연결되죠? 그럼 지워주시고. 3번 전문가 인터뷰. 그럼 전문가 인터뷰도 요약해 봅시다. 물티슈 민원 보니까 부작용이 많대. 물티슈가 그러네. 물티슈로 옛날에 막 나는 막 세수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군대 가서 모르는구나. 훈련 나가면은 씻질 못하거든. 그럼 물티슈를 이만큼 두 팩은 챙겨갖고 온몸을 다 닦아 진짜. 근데 난 부작용이 없었던 거 보니까 좋은 걸 썼었나? 아무튼. 자, 물티슈에는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뭔가 성분을 잘 몰라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 그렇구나. 이에 정부는 어떻게 하래요? 표시 의무 법제화 시키래요. 법으로 만들래요. 자, 여기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좋지만 아무튼 문제점. 그래서 정부가 해결책 이렇게 요약을 하신다면 요거 요약하는 연습이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북마크하는 거야. 북마크. 사실 실전에서 모의고사 풀 때 이거 막 쓸 시간이 없거든. 이걸 이렇게 묶어서 이거 문제점 있네. 정부가 정부의 해결책을 지금 제시했네. 이런 식으로 딱 북마크 하고 넘어가면은 틀릴 일이 없거든. 근데 지금은 수고스럽더라도 문제 풀면서 다 써주시면 좋아요. 자료 3을 활용하여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왜?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정확한 표기를 법제화해야 되는데 해결책 얘기했대. 너무 잘 맞네요. 그쵸? 1, 2, 3은 그러면 다 지워주시고. 4번. 자료 1과 자료 3을 이렇게 섞어버렸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료 1을 사용하여 물티슈 시장의 확대에 따라 확대되는 거 맞니? 그렇죠. 확대가 되고 있었죠 아까. 물티슈에 포함되고 있는 화학적 약액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어요. 종류가 늘어난다? 종류가 어디서 늘어났지? 없는데? 그리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는 있어요. 왜? 부작용이니까. 근데 가운데 노란색이 지금 안 보여. 확실하게. 화학적 약액이라는 건 뭐야? 성분이 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대. 그런 얘기 없어. 왜? 선생님 여기 성분 얘기했는데요. 아니 성분을 표시되지 않았다는 거잖아. 표시되지 않은 거랑 늘어난 거랑 다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봤을 거야. 성분 표시요 선생님. 성분이요 성분. 이것도 성분이요 성분. 아니 성분이 늘어난 거랑 표시 안 한 거랑 서술어 중심으로 봐야지. 그럼 답은 4번. 5번은요. 자료 1 나 이거 뭐야? 문제점이었지. 잘 몰라. 자료 2 오염돼. 환경 오염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 다 요약이 됐었죠? 그래서 지워진다면 답은 4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성분, 이거 성분 아니야? 화학적 약액 성분 아니야? 선생님이 2번에서 여기 성분 얘기 나왔는데요. 아니, 3번에서 성분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 성분이 어떻게 됐는데? 라는 것까지 맞춰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3번 문제는 고쳐쓰기 문제라고 장문에서만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쭉 뽑아내시면 돼요. 어떻게 뽑아내볼까? 비유적 표현 1번. 글에 제시한 문제점 2번. 그래서 3번 주제 강조할 것. 모르겠으면 좀 더 써놔. 비유적 표현은 뭔지 모르겠지만 주제는 뭐예요?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용, 올바른 사용. 제시한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3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뭐를 찾기 편하니? 1번, 2번, 3번 조건에서. 나 같은 경우는 1번을 제일 먼저 찾을 것 같아. 왜? 비유적 표현이란 거는 뭔가에 빗대어서 지금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빗댄 표현만 먼저 찾아볼게요. 1번 선택지.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빗댄 표현이죠. 1번 있고요. 요 1번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2번. 편리함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실제 프레젠트 우리가 아까 받는 선물이니 아니지? 그걸 빗대어서 표현한 거지. 1번 있고요. 3번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용도에 맞게 사용합시다. 1번이 없네. 그러면은 얘는 아예 지워지는 거지. 1번 조건에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4번도 무분별한 사용은 병들게 합니다. 요 병들다라는 것도 비유적 표현 맞아요. 왜? 사람처럼 표현한 거고 이 비유법에 여러분들이 요 비유적 표현 안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직유법도 있고요. 은유법도 있어요. 근데 의인법도 또는 화류법도 대유법도 다 비유법에 들어가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4번도 1번이 있었고 5번은요. 오염시킨대요. 비용을 줄이자 없네요. 그럼 벌써 답이 3개로 줄어들고 있죠. 글의 주제, 올바른 사용, 문제점 같이 한번 찾아보자. 올바른 사용 방법 얘기했는데 문제점 안 드러났네. 그치? 2번은 없어요. 그럼 지워주시는 거고. 편리함이라는 선물, 소중함을 잊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하자. 이것도 3번은 있지만 2번이 없네요. 문제점이 안 드러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지워주시면 남은 거는 답이 4번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병들게 합니다. 문제점입니다. 연결되시죠? 그리고 제대로 알고 인식을 제대로 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건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 4번과 8번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지문 설명은. 시간 관계상 조금 문제 푸는데 조금 오래 걸려서 요 9번 문제 여기 소설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점들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번에서 3번 삭제제 요 전기적 요소라는 단어는 뭐니? 전기적 요소. 전기적. 전기적 요소를 뭐라고 처리할 거야? 이거 문학에서 많이 물어보잖아. 빨리 의고 경민 이거 꼭 알아야 되는 단어야. 전기적. 그렇지, 비현실적인 거. 신기한 거. 비현실적이고 신기한 거. 전기적 요소라는 거. 자, 근데 이 소설에서는 전기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서술자가 개입된 부분이 있나? 서술자의 개입. 그럼 서술자의 개입 어디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서술자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서술자의 개입인지 그것에 대해서 유형화를 좀 할게요. 이 전기적 요소라는 단어 아니, 기주? 네? 전기적이라는 단어 알아? 9번 문제 3번 선택지. 독서 지문은 좀 이따 할 거야. 그 전기적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된다고. 고전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서술자가 개입하는 유형이 첫 번째,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해버려요. 서술자가. 아이고 우리 불쌍한 춘향이, 심청이 뭐 이러면서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감정 표현까지도 나올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혹은 정리.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서술자가 이야기하듯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가 독자에게 대화체로 건네올 때. 대화체를 건넬 때. 요런 유형들이 우리가 서술자가 개입하는 유형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자는 원래 우리한테 소설 이야기만 전달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걸 벗어나서 이 어떤 주인공이나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감정을 드러낸다거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요약을 해준다거나 혹은 어떤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올 때, 요 독자에게 말을 건넬 때라는 거는 우리의 판소리 문체죠. 판소리 소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술자 개입이라는 단어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전소설에서 주로 나오고요, 현대소설에서는 극히 일부에서만 나와요. 현대소설에서는 서술자 개입하는 경우가 그 현대소설 전기, 우리 일제강점기 그 당시, 그때 빼고는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요 1번에 요약적 제시라는 개념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요약적 제시라는 거는요, 과거의 긴 시간을 정리해서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서술자의 말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인물이 직접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과거의 긴 시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요 요약적 제시할 수 있어요. 저는요 어느 초등학교 다녔고요, 어느 중학교 다니고요, 어느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벌써 한 11년 되는 이야기를 단 3줄로 요약을 했지. 그런 느낌이야. 알겠지? 자, 10번에서 요 공간이에요. 공간의 이동. 그래서 요 공간이라고 하는 이 소재, 즉 배경이 어떤 기능, 어떤 역할 하는지도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사건 발생에 그런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문제들은 주로 이제 내용 이해 부분으로 물어보거든요. 내용 이해 부분이기도 해요. 내용 이해는 그냥 정확하게 내용을 읽어주면 되는데, 하나 어려운 부분이 단어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전을 읽다 보면은 요런 말투가 우리가 좀 익숙치가 않아서. 근데 요거는 진짜 작심하고 한 10편 정도만 제대로 딱 정독해버리면은 그런 말투가 좀 익숙해지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물 표현이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같은 인물을 여러 개로 단어를 바꿔서 부른단 말이에요. 학생, 이따가 이름 불렀다가 딸, 이렇게 막 관계를 부르기도 하고 신분을 부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늘 염두에 두시고, 하나 이렇게 긴 문제 유형에서 이렇게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공간이 바뀔 때마다 잘라서 읽어줘야 돼요. 잘라서 그쵸? 잘라서 뭔가 문단별로 좀 잘라서 읽어주시면 돼요. 문단 안에서는 그렇게 뭐 큰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문단을 자르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쭉 읽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기도 해. 알겠지? 그래서 문단을 좀 잘라서 읽는 연습도 하시는 게 좀 수월하실 겁니다. 고전소설을 특히 읽을 때. 자, 11번 같은 경우도 선택지 잘라야 되겠지? 이런 장면이 이런 의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 설명은 이런 설명이 맞는지, 그리고 요 이별하는 장면은 나왔는지, 뒤에 이런 설명이 맞는지를 꼭 잘라서 분석해 주시면은 금방 답은 찾아질 거고요. 답 다 체크해놨니? 틀린 문제? 해놨지? 자, 요 말하기 방식 문제는 대화잖아, 대화. 그치? 이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말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요 A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B 부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인물의 대화에서 갖는 의미예요. 그럼 이 대화는 어떤 함축된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함축된 의미. 몇 가지 표현법만 우리가 좀 보면은 아니 극과 기녀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상사병이라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진짜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아니지. 무슨 느낌이니? 설의적 표현이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강조하는 말하기일 거예요. 연연하여 잊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리 있겠습니까? 갖지 않겠다는 얘기겠지? 그치? 염려하지 마세요. 다독여주고 있네. 그치?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요 뒤에 있는 종결어미 부분을 좀 잘 읽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어서 B도 한번 봅시다. 없을 거예요. 이런 불효는 없을 거예요. 자신이 평가해버렸어요. 이거는 큰 불효예요. 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늙어 죽을 수는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치? 이거는 설의적 표현 아니야. 강조하는 느낌 아니야. 그래서 같은 이런 의문형 표현이지만 우리가 느낌은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답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이다. 넘어가서. (13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13번 문제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자,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 우리 요거를 뭐 구체화라고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동시달 기나긴 밤은 한원리를 베어내요 라고 하는 이런 시들에서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시각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 요런 표현법 문제는요, 가서 찾아야지. 찾아볼까? 음성상징어를 제시했대. 자, 음성상징어는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나? 의성어와 의태어. 근데 여러분들 음성상징어 찾으라고 하면 잘 못 찾더라. 이거 반복된다고 음성상징어가 아니에요. 얘는 소리와 모양을 나타낼 때야. 가에 없네. 땡. 그쵸? 나에서는요? 나에서 있니? 없네. 땡. 없으면 못 찾는 거죠. 동일한 문장을 반복된대. 동일한 문장의 반복. 가에는 없네요. 근데 나에는 있네요. 찾아볼까? 동일한 문장의 반복. 생명은 온다. 생명은 온다. 이렇게 오죠? 그래서 동일한 문장은 나에만 있었습니다. 추측의 표현.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추측의 표현이 한 곳에서 쓰이긴 했네. 가에서. 그런가 보다. 그런 건가 봐. 추측은 쓰였는데 나에서는 안 나왔고요. 명령적 어조 나왔니? 뭐뭐 해라. 종결어미만 빨리 보면은 뭐뭐 해라. 해라 안 나왔고, 그치? 해라 여기 있다. 하나 나왔네요. 하나만 나와도 우리는 찾아준 거예요. 그럼 2번은 추상적 관념. 가에서의 추상적 관념은 뭘까? 추상적 관념의 대상은 우리 시간적 대상이죠. 그 시간적 대상을 시각화한 표현,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대. 시간을 시각으로 표현한 거야. 뭐가 있을까? 겨울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했니? 무지개. 우리가 강철로 된 무지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이 절정이라는 시를 공부하셨던 분은 이거 역설법 아니에요? 아니, 그건 표현법이고.
표현법으로서의 역설법도 맞죠. 당연히 역설법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발상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상법. 표현과 발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표현법 말고도요. 아, 이런 신선한 발상, 참신한 발상을 했구나라고 얘기를 하거든. 나에서는요. 진실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근데 부서지기도 하고 불에 탄대. 아, 진실을 부서지고 불에 탄대. 자, 그럼 진실이라는 것도 어떤 추상적인 대상을 부서지고 불에 타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이런 표현들이 우리 추상적 관념을 시각화했다라고 찾아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렵죠? 이런 것들을 바로 찾아내주기에는.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답이, 요거는 D인데, 4번인데, 이거 봐봐. 한 발 제겨 디딜 곳이라고 우리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항상, 요 한 발 제겨 디딜 곳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따옴표, 여기까지야. 그럼 요 따옴표를 한 발 제겨 디딜 곳을 가서 꼭 찾아보세요. 꼭 찾아야 돼. 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봐야 되니까. 이 곳이 없어. 이럴 공간이 없다고 지금 본문에서는, 시에서는. 근데 얘에 대한 설명은 뭐라고 했어? 디딜 곳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자세를 본받고 싶어졌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은 무릎 꿇는다는 거잖아. 그치? 무릎 꿇는다라는 이 행위 이겨내려고 하는 자세라고 연결될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러면은 이 시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무릎 꿇는다는 행위를 뭐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을까? 무릎 왜 꿇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뭐 비굴하게 꿇는 건 아닌 것 같아. 막 비굴하고 잘못했어요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이 무릎 꿇는다는 행위는요, 어떤 절대자인 신에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고 기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도 보여지기도 해요. 자, 넘어가서. 그리고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한 것도 아니죠. 앞에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했대요. 아니에요. 계속 지금 서리빨 칼날 위에 있고 북방으로 휩쓸려 온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끝나진 않았네요. 그것까지도 확실하게 아니라고 찾을 수 있으면 좋고요. 자, 15번 문제. 이것도 이렇게 따옴표 있으면 꼭 가서 찾아봐. 답은 5번인데 봐봐.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추는 이 사람들 가서 찾아보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래. 모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야.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친구란 얘기겠지. 근데 여기서도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추는 사람을 부정하는 모습에서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겠고, 요 말이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그럼 이거는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지향하는 모습으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요, 추론이 되는데요 라고 해서 5번이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모습에 대한 평가예요. 지금 이 모습에 대한 평가. 이 모습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인가? 상한 삶을 헤집고 입 맞추는 사람을 부정하는 모습이 지향하는 모습이니? 아니지. 여기까지. 부정하는 모습은 삶의 방향, 지향하는 방향은 아닌 거죠. 지향해야 되겠지. 그쵸? 근데 우리는 미리 여기서 읽었을 때,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아는 사람은 그러면은 친구네요. 이거는 지향하는 모습이겠네요. 먼저 여기서 한 번 더 추론을 먼저 해버릴 때는 이런 문제들이 안 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이 선택지에서 그대로 얘기한 대로 이런 모습은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추는 사람을 부정하는 모습이 있었잖아. 그치? 이 모습은 지향하는 모습인가? 아니다. 지향하는 모습이다. 라고 그대로 읽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독서 지문으로 갑시다.
요거를 빨리 끝나는 대로 쉬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안 되면은 우리 독서를 여러분들 눈으로만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새 독서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치? 눈으로만 읽지 않고 이렇게 저는 밑줄 치면서 읽었는데요. 그 밑줄이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밑줄 치는 건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의식 중에 내가 그냥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있지는 않는가. 뭐 마치 이런 느낌이다. 영어에서 뭐 however, but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여기다 이렇게 세모 치더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더라. 아니 그러면 이 however와 but을 찾았으면 뭐가 대조되는지를 연결해 줘야지. 뭐가 대조되는지를 연결을 해서 아 얘는 A라고 했고 얘는 B라고 한 거를 달라졌구나 라는 이 연결이 더 중요한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세모치고 역접 그러고 넘어가. 아니야 내용이 더 중요해. 뭐가 반대인지를 꼭 연결시켜 줘야 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손의 어떤 표시들의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읽었나?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정리는 이해의 첫 단계죠. 이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자기 언어화 하는 것을 저는 이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약하는 요 측면 우리 화법과 작문에서 작문 이렇게 요약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구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요. 요약 못하면 제대로 이해 못한 거지. 근데 독서는 요약하기 조금 까다로우면 정리라도 잘하자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듭니다. 그렇지. 도망가면 못 잡지.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한 말도 그렇지. 도망가면 못 잡지. 자기 언어한 거예요. 이해한 거죠. 이 때문에 근대에 들어 자 근대라는 시기 시대적 시기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범죄인 인도제도 한 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한 그 개념은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도피해온 경우 그를 처벌하기 원하는 외국의 청구, 이때의 외국은 그 해외가 되겠죠. 이 사람이 청구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응해서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라는 건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끝.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를 했구나. 그쵸?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보내달라고 하면 얘 범죄지였어. 근데 니네 나라로 튀었어. 얘 좀 보내줘. 응, 알았어. 보내줄게. 그런 제도. 자, 두 번째 문단. 범죄인 인도 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규정을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그럼 도식화를 간략하게 해볼까? 범죄인 인도 제도는 그럼 그냥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뭐를 바탕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 이것을 바탕으로 인도 제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보내줘. 응, 알아서 보내주가 아니라 조약을 먼저 한대요. 조약. 그렇구나. 조약. 자, 범죄인 인도가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그래 나쁜 놈 보내주는 거잖아. 그래서 사법제도에 대한 상대국 법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특징. 신뢰 필요 이렇게 적어놔도 되지. 처음에는 아주 세밀하게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자, 그리고 이 조약은요 양자 조약의 형태래요. 양자 조약. 양자 조약 형태래요. 단 양자 조약이라니까 두 나라만 지금 조약을 맺는 거네. 범세계적 조약. 이 범은 전체를 아우르는 이라는 의미죠. 범세계적 조약은 아니래요. X. 범세계는 X.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사전에 체결되어야 됩니다. 사전 체결. 이런 것들이 특징이야. 지금 특징만 정리하고 있죠.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응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전 체결되어서 의무 발생이 되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역추론 조약을 맺지 않으면요
청구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아, 조약이 없으면 의무도 없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징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신뢰가 필요해요. 양자조약 형태예요. 사전에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가 생겨요. 범세계적 조약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 문단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또 해볼까? 그럼 요 문단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범죄 인도 제도에 대한 특징 설명했네. 그렇죠? 요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4개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3개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징 정리하려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그럼 특징을 계속 얘기했나? 아니에요.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보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제 그러면은 또 내용이 여기서 달라졌어. 이렇게 문단이 또 끊어져야지. 그쵸?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을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대요. 잠깐만 여기서 그럼 우리한테 낚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보이지. 아까는 범세계적으로는 없다고 했지만 범세계적으로는 표준화되어 있어. 국제적으로는 통용되기도 해. 그럼 뭐가 범세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조약이. 약속은 서로 둘이서만 맺는 거지 막 모든 나라가 같이 맺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밑에서는 내용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느낌은 있다고. 그럼 이 내용이 통일한 건 뭐예요? 두 나라 간의 내용과 또 두 나라 간의 내용과 두 나라 간의 이 내용, 뭐 A와 B의 나라, C와 D의 나라, E와 F의 나라가 서로 조약의 내용은 비슷해라는 얘기인 거잖아. 알겠죠? 여기서 이 특징을 제대로 내용이랑 특징이랑 구분 못 하셨으면 문제 풀 때, 내용일치 구분 풀 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또 순서 표지 나왔네. 우선 나는 꼭 우선 나오면은 다음 거 찾고 싶더라. 우선 또 다음 거 있니? 있니 없니? 다음으로 이런 표지 있어? 둘째 이런 거 없지? 그러면은 얘는 어려운 지문이에요. 왜? 눈에 안 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끊어줘야 돼. 분명히 우선이라고 하는 표지는 분명히 나눴다라는 얘기거든? 하나, 둘, 뭐 셋 이런 식으로. 근데 뒤에 보니까 다음이라던가 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잖아. 표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찾아줘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그럼 첫 번째, 최소 형기 기준을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한대요. 범죄 인도 조약을 할 때 처벌 가능한 거는요, 징역 1년. 근데 특징, 청구받는 피청구국, 그리고 청구하는 청구국이 둘 다 그 범죄는 1년 이상이어야 된대. 첫 번째 조건, 1년 이상일 것.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우선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인 거죠. 둘째, 여기에 부합하면 둘째,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관계 없다.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든 관계 없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1년 이상, 두 번째는 나라 불문. 세 번째, 외국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요, 인도할지 결정돼야 되는데 인도는 대부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용적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요 정도의 국제적 룰이 있구나. 그럼 여기 내용은요, 요 범죄인 인도 조약의 어떤 국제적인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내용은 우선이라고 나왔으면은 분명 이것도 나눠서 설명하겠다는 의도가 보이지만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안 나눴을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리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좀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시는 거, 마킹을 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아무런 인지적 활동 없이 아무런 인지 없이 손이 막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 손은 여러분들의 눈을 대신하고 생각을 대신하는 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 그렇다고 안 놀려서도 안 되고. 알겠죠?
자,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아까 요 조약 때문에 청구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고 했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조약의 체결이니까 의무가 생겨요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끌고 왔잖아.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또 특징이네. 그치? 특징의 특징이지. 어떤 예외 규정 혹은 다만 뭐 이런 것들. 특징의 특징을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래. 그치?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도인 거절 사유. 인도 거절 사유를 이제 여기부터 또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범죄 인도 거절 사유라고 해서 그 다음에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범죄 인도 거절 사유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두 번째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대요. 그럼 이것도 빨리 가서 찾아볼까?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문단 쭉 나올 거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라고 해서 이 문단은 그럼 벌써 끝났네. 이게 하나의 내용, 이게 하나의 내용이니까. 그쵸? 거절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럼 각각의 언제 절대적으로 안 되는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안 보낸대. 무조건 안 보내 얘는. 무조건 안 보내요. 임의적 우리 임의라는 단어는 뭐니? 임의. 임의.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임의적이다. 야 임의대로 해. 무슨 말이야 준영아? 임의대로 생각해. 임의대로 해. 마음대로. 마음대로라는 거잖아요. 너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거지. 너의 의도에 맡기겠다. 그럼 이건 그때그때 달라요야. 그때그때 달라요. 절대적으로는요. 무조건 안 돼요. 요새 요 무조건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더라. 무조건 안 돼요. 거의 무적이라고. 너무 싫어 이런 사람들.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 알았지? 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는 다음과 것들이 있습니다. 피청구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 판결 받으면 안 된대요. 그럼 안 보내도 돼.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보내면 안 돼. 왜? 얘를 중복 처벌한 거예요. 2번 죽이는 거거든. 얘를 2번 죽이는 거야. 때린데 또 때리는 거야.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의정부시 막 도로 폐쇄한다고 난리 났었는데, 그치? 그 누구냐? 그 범죄자 명 나온다고. 근데 그 사람 왜 또 잡혀갔어? 또 벌 받는 거야? 아니야, 또라고 하면 안 돼. 새로운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범죄가 밝혀져갖고 다시 잡혀 들어간 거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같은 범죄로 인해서는 2번째 혼내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저번에 혼났으니까 이번에 그걸로 혼내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한 번 혼나고 말아야지. 안 그래?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나면 안 됩니다. 공소시효라는 단어가 뭐니?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기간. 공소라는 건 뭔데요? 공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공소시효가 끝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이미 벌 받았어요. 두 번째, 공소시효 끝났어요. 또한 안 끝났네. 하나 더 있네. 정치범도 안 된다. 정치범도 범죄인도 안 됩니다. 세 번째네요. 근데 정치범이 이렇게 길어 내용이? 그럼 정치범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정치범이랑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인데요. 이 정치범죄의 특징, 판단 기준이 뚜렷해 아니면 희미해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그때도 다른가 봐. 그래서 인도 조약에는 정치 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워요. 그럼 조약을 찾아본다고 해서 정치범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얘기네. 그래서 어디서 판단을 한대요? 피청구국에서 청구를 받은, 자 너희들 우리 범죄자 좀 보내줘 라고 해서 그 요청을 받은 나라가 얘가 정치범인가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게 된대요. 근데 이 정치범죄는 어떤 특징이냐면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도 같이 있어. 형사라는 거는 뭔가 진짜 불법적인 거, 남을 때린다거나 어디를 부신다거나 이런 범죄들. 그래서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인데, 먼저 정치적 성격이 일반 범죄로서의 성격이 우월할 때, 뭐가 우월할 때예요?
정치적 성격이 우월할 때 그때 정치 범죄예요. 뭔가 정치색이 확 드러났을 때. 근데 여기서 또 한번 틀어주네.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인정될 수 없대요. 그러면 자,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의 색깔은 나지만 정치 범죄로 인정될 수 없으면 보내요, 안 보내요? 정치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정치 범죄 인정이 안 되면 인도를 해, 안 해? 이거는 인도 가능한 조건이죠. 그렇게 한 번 더 바꿔서 생각하시고 밑에 국가 원수나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얘는 인도한다는 얘기죠. 국가 원수 가족 생명 신체를 침해하면 누구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면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가해 조항이라고 한대요. 또 엔드 안 끝났어. 인도하는 조건이야. 가해 조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행동을 하는 테러. 두 가지는 정치 범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색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가해 조항에 들어가거나 혹은 테러에 들어가면 얘는 보내버릴 거야. 그건 무조건 막아줄 수가 없어. 안 보낼 수가 없어. 라는 얘기였어요. 좀 말을 마지막에 여기서 이 문단에서 좀 꽈서 내고 있죠. 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는요. 그때그때 달라요였어요. 우선 표지 나왔고 자국민일 경우에요.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이야? 아니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내도 돼. 안 보내도 되고. 그런데 그러면은 피청구국이 불인도 조항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생기겠지. 나쁜 놈인데 이 나쁜 짓을 한 놈을 그럼 처벌도 안 하잖아. 그래서 다수의 이 조약에서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란 이유로 거절할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사건을 회부해야 됩니다. 이거 벌 주라고 기소를 해야 된대요. 기소라는 거는 소송을 일으킨 거야. 너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나쁜 놈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 우선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선. 자, 두 번째가 또 이어서 그 사람이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추측이 된대. 얘 가면은 우리나라 벌보다 더 심하게 수치를 당할 것 같대. 그러면은 인권보호 목적으로 거절하기도 해요. 그때그때 달라요.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를 폐지한 피청구국이 혹시나 내가 우리 범죄자를 그쪽으로 보내면 죽일 거예요? 네, 죽일 건데요. 그러면 안 보내도 되는 거지. 왜? 요 인권보호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할 말은 많지만 어떻게 이 인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사람 죽인 사람을? 참 그것까지 보호해줘야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자, 그러면은 언제는 보내줄 수 있냐면은 요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면 보내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 내가 너희는 사형제도 있잖아. 그럼 난 못 보낼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그래, 그럼 보내줘. 내가 안 죽일게. 사형은 안 할게. 대신 무기징역 때릴 거야. 그러면은 임의적으로 거절을 하기도 한다. 자, 마지막. 자, 범인이 천국으로 인도되면 인도 청구의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 청구 사유에 대해서. 다만도 항상 특징이니까 인도 새로운 범죄, 뉴 범죄가 일어나면 그리고 처벌에 동의한 범죄는 이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쵸? 문단으로 보면은 한 4덩어리 정도로 크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 덩어리 안의 내용들이 특징의 특징들 쫙르르 되게 많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이런 것들을 좀 도식화하면서 끊어줄 때 끊어주고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손으로 표시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4번 문제 유형만 파악을 할게요. 이건 중심 내용 찾기입니다.
중심 내용 찾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답인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중심 내용 없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은 내용일치 문제네요. 내용일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까지 정리 특징의 특징들, 모두 특징들, 뭐에 대한 특징, 뭐에 대한 특징, 특징의 특징들 정리했다면 요거는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와 나가 보기 분석하는 건데 보기 분석 같이 한번 해볼까? 자, 국민인 X는 3국이에요. 3국의 국민이에요. A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B국으로 탈출했대요. 그쵸? 그래서 A국은 B국에게 인도해주세요. 인도 요청을 한 여기가 청구국, 여기가 피청구국. 그리고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에 인도를 허가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보내줄게. 가. 이런 상황을 좀 도식화해서 그려주시고, 나도 한번 볼까? 정부에 반대하는 A국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 Y래요. 이 Y가 A의 반대, A국에 반대를 해서 정부에 반대한다. 무슨 범죄예요? 정치 범죄일 가능성이 있겠네. 그치? 정보를 정복하려는 활동의 하나로 공공시설물을 파손을 했대요. 자,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줬어요? 아니지. 가해조항 아니었고 또 테러니?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가 아니지. 그럼 얘는 정치범죄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네. 그쵸? 정치범죄로 보잖아. 그래서 비국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정치범죄니까 어떻게 해? 얘는 비국은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안 보내야지. 그쵸?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형사범죄의 성격과 정치범죄를 검토한 후 인도를 불허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인도 대상의 범죄에는 해당한데 이건 뭐야? 인도 대상에 대한 범죄는 일단 뭐 양국에서 뭐 형기 1년 이상의 범죄인지 둘 다 처벌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었죠. 근데 얘는 정치범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기를 분석하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각각 가나 한 문제씩 있고 8번도. 자, 8번의 범죄인 인도조약의 일부인데 첫 번째 우리가 4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의무는 없어. 왜? 자국민 인도니까.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지. 임의적 거절 사유. 근데 요청이 있을 때는 그래서 기소당국의 사건을 회부해야 돼. 얘 잘못했다고 뭔가 그래도 고소를 하라고, 소송은 진행하라고. 임의적 인도 사유였고. 자, 5번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데 인도를 거절하고 있어. 왜? 여기가 인권보호에 따라서. 그럼 이 인권보호도 임의적이었죠. 근데 보증하면은 빨리 보내. 우리 안 죽일게. 보증을 하면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인권보호의 목적이지만 보증을 한다면 인도 가능하죠. 보증을 한다면 인도가 가능한 상황. 6번. 인도가 허용된 범죄, 저지른 범죄,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처벌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범죄만 새로운 범죄가 있을 때만 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딱 요청한 범죄 안에서만 여기서는 새로운 범죄는 요거죠. 두 번째가 새로운 범죄고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하라는 내용이에요. 괜히 다른 거를 막 뒤집어 씌워갖고 더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얘기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이렇게 내용들을 그대로 8번으로 문제화 시킨 거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틀린 문제들은 꼭 집에 가셔서라도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승우쌤이 들어오셔갖고 여러분들 교재 수업 나갈 건데 교재 안 갖고 오신 분? 한 분? 이렇게 알았습니다.